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살포한 쓰레기 풍선 48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했는데요. 일부는 추락하면서 터져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10번째 살포인데 합참은 타이머와 기폭장치가 달린 풍선 비율이 살포 초기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권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의 본회의 상정도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법안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른바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 위베프의 정산과 환불이 중단되자 소비자들 피해는 물론이고 판매자들까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차 씨 조사 등을 통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한채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는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입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녀 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상속 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액은 현재보다 2억 7천만 원, 자녀가 3명이면 4억 원이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일괄 공제 5억 원은 이번에도 안 올려 28년째 유지됐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25년 만에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을 넘을 때 부과되는 50% 최고세율은 10억 원 초과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 8천억, 과표 조정으로 5천억, 자녀공제로 1조 7천억 등 총 4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표 조정으로 8만 3천 명, 최고세율 인하로 2,400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는 폐지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재정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검토 결론을 저희가 세법에 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로나 이후 혼인이 늘고 또 각종 출산 장려책에 지난 4월과 5월 혼인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정책이 담겼는데요. 결혼과 출산, 서민을 위한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을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줍니다. 단 평생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25년, 26년 생애 1회에 한해서 재혼, 초혼 구분 없이 나이 구분 없이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을 하면 불리해지던 점도 손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됩니다. 집 한 채씩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이 아닌 10년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혼인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금액을 연 4,4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도 10만 원씩 많아집니다. 전액 비과세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것까지 적용됩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더해 청년 도약 계좌는 3년 이상 넣은 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 상향되고 법인 대표자 공제 기준도 1,000만 원 올라갑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단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지금은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기타 주류로 분류돼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런 점을 고치고 전통주 주세도 완화해 다양한 서민의 술이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수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우리 경제가 2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서 올해 연간으로는 2.5% 성장률 달성에 무리가 없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1.3% 깜짝 성장을 했던 우리 경제가 2분기에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기 대비 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 1.3%에서 2분기 마이너스 0.2%로 급감을 했습니다.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 최저치이자 6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했습니다. 역성장의 주된 요인은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이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에 소비자들이 쉽사리 식료품 외에는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1분기 0.7%에서 2분기 마이너스 0.2%로 줄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신규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건설 투자 증가율은 1분기 3.3%에서 2분기 마이너스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입은 원유와 석유 제품 중심으로 1.2% 증가했고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 제품 중심으로 0.9% 증가했습니다. 1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0.2% 성장했지만 지난해 2분기보다는 2.3% 성장을 했고 하반기 들어 내수도 완만하게 남아 회복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대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특히 IT 경기는 계속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지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영업 실적도 좋아지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들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도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여 연간 성장률 목표치 2.5% 달성은 무난하리라 예상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문제로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달 여행 상품의 빠른 취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여행사와 협의해 고객들이 구매한 7월 출발 여행 상품을 빨리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일정도 고객이 희망하면 순차적으로 구매 취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확한 구매 취소 일정이나 방법은 나중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티몬 류광진 대표는 피해 구제와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산 지연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건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중소 판매자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입점업체들의 줄 도사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냉장고와 드라이기 등 가전기기를 판매하는 A업체입니다. 지난주 은행에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 대금을 티몬 월드로부터 지급한다고 했음에도 이제 정작 저녁에 입금이 안 됐습니다. 보통 업체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대금을 정산받기까지 2달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거래 규모가 큰 업체들은 정산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선정산 대출을 주로 이용합니다. 티몬이나 위메프가 정산금을 입금하면 은행에 자동으로 대출금을 갚는 구조인데 정산 지연으로 이를 못 갚게 되면서 졸지에 연체업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A업체가 은행에 당장 갚아야 할 금액만 20억 원으로 보름 안에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파산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원업체로 등록하고 이제 5일이 지나면 페널티가 들어가고 이대로 가면은 저희 파산이고요. 정산을 해주지 않는 이상 갚을 방법은 없습니다. 협력업체들 역시 대금 정산이 막히면서 줄도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고요. 티몬에 항의 방법이 사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SNS 오픈 채팅방에서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가전 판매 중소업체들만 100곳이 넘는데 피해액을 합하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은행들이 선정산 대출 취급 중단에 나선 가운데 티몬은 물론 모 회사 Q10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업체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티몬과 위메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반은 현장에서 정산 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과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두 업체에서 자금 조달과 사용 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전담 창구를 오늘부터 설치해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 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할부 항변권과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신청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업체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티몬과 위메프의 시장 지위를 생각하면 금감원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정산 지연은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검과 확인이 늦었던 건 금감원 체계에 문제가 있는 탓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별다른 고지 없이 해외 판매업체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18만 개가 넘는 해외 업체가 한국 이용자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개인정보 이전 절차를 위반해 제재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국내 소비자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에 부과한 과징금은 19억 7,800만 원에 과태료 780만 원입니다. 알리는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18만 개가 넘는 해외 업체에 넘기면서도 이 같은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 그 입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들은 중국이 그 대다수였고 기타 국가가 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알리가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고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했다며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한다면 국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번 제재 의미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알리가 고객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스스로 시정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감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그 국내 사업자 수준으로 국내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추는데 그 초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또 다른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추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유서연입니다. 네, 오늘 김 씨의 1심 심리가 마무리된 거죠? 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가 지난 2021년 민주당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씨가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 2021년 8월 수행비서 배 씨를 통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3명 등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은 이런 식사 자리는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카드 금액에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김 씨가 경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인 관계자들의 밥값을 대신 낸 행위는 모두 5건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씨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김 씨 측도 마지막 변론을 펼쳤는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김혜경 씨 측이 최후 변론을 벌였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은 1시간 반가량에 걸친 변론에서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 씨가 비서 배 씨에게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간접 정황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했고 따라서 무죄가 마땅하다는 겁니다. 특히 김 씨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법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받아왔고 법을 위반할 만한 행위는 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혜경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무죄를 호소했는데요. 남편이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돈 없이 선거를 치르자는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식사 비용에 관해 의논하고 협의했다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좀 더 철두철미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 측 변론을 마지막으로 5개월에 걸친 심리가 마무리됐는데요.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잡혔습니다.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사 시작 사실을 보고받고 3시간 반 뒤에야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 직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은 지난 20일 저녁 8시쯤 중앙지검 지휘부에 조사를 준비하러 들어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건 같은 날 밤 11시 16분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걸 알고도 3시간 넘게 이를 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중앙지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직 영부인을 조사하는 민감한 상황인 만큼 조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었고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서 실시간으로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밤 11시쯤 지휘부 사이 15분 정도 통화를 거쳐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대검찰청 감찰부도 이 같은 3시간 공백을 파악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사팀에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하는 데 동의했는지 등을 물었는데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보고가 언제 이뤄졌는지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조사 이후 처음으로 명품 가방 수사팀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남은 수사를 잘 마무리하라고 격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조사에 참석했던 최지우 변호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검찰 조사 전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 보안과 경호에 불리한 검찰청사 대신 제3의 장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 역시 경호 지침에 따른 절차였다며 황제 조사라는 비판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 감정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은 사상자 16명을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68살 차모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과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 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차 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3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이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과수는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90% 이상의 힘으로 밟은 기록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차 씨는 갈비뼈 등을 다쳐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차 씨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중관 아리셀 대표의 아들이자 회사 총괄 본부장인 박중원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박 씨는 지난달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5살 아동이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5살 A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에 질식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태권도 관장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수사해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부검 결과 등을 전달받았다며 A군이 숨진 사실을 반영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새 전공의 충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하면서도 수련 보이콧이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을 압박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는 전공의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첫 선언 뒤 다른 대형 병원 의대 교수들도 수련 보이콧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원대학병원과 충북대학병원 등 지방의대 교수들까지 나서자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께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시면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운 제자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단 정부는 의대 교수 대부분이 수련 보이콧에 동조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면서도 실제로 새 전공의 지도를 거부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을 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모집 전공의들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자 법적 조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동시에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하반기 모집에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가 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년 넘게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의사들은 내일 하루 진료를 쉬고 토론회를 엽니다. 전국 단위 토론회 형식을 빌려 대정부 투쟁을 하는 셈인데 통상 금요일엔 외래 진료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은 국민 통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상대를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인신 공격을 불사하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결단의 책상에서 대선 출마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집권 뒤 이룬 성과로 보면 재선될 자격이 충분하지만 민주주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새롭고 더 젊은 목소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That's the best way to unite our nation.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진 않았지만 유권자의 손에 민주주의가 달려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했다면서 유능하고 강인한 사람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남은 임기는 대법원 개혁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정과제에 전념하겠다면서 공화당 일각의 대통령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첫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상대인 해리스 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거짓말쟁이 해리스라는 딱지를 붙이며 인신공격성 발언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If Kamala Harris gets in, she would be the most radical far-left extremist ever to occupy the White House times 10. There's never been a lunatic like this in the White House. 대선이 다가오며 유권자들은 양쪽으로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실시된 CNN 여론조사는 트럼프 49%, 해리스 46%로 바이든과의 양자 대결보다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곧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할 거라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긴밀히 연락해왔고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번 주에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원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인사입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지는가 하면 고양시에서는 풍선이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풍선의 남한 내 유효 낙하율이 높아지면서 무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살포입니다. 특히 이번엔 처음으로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어요. 과거에 우리가 보낸 것도 김일성 대학 경내에 떨어진 걸 봤다는 그 탈북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풍선에는 엔진이 안 달려 있거든요. 조정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풍향이거든요. 그 풍향을 잘 계산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또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연의 일치인 거지. 뭐 원하는 장소에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일단 보내는 게 너무 많아요. 과거에 이 풍선 보낼 때 북한이 1년에 한 1000개 정도 보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보낸 게 480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보내는 거에 절반이 하려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양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탈북민 단체들이 보낼 때 보통 한 10개 정도 많이 보내면 10개 보내거든요. 근데 이번에 500개 부양을 했고 그중에 480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빈도가 많으니까 떨어지는 게 곳곳에 서울 시내에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염성이나 위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실인데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풍선을 터뜨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풍선을 터뜨리면은 고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게 이 중력에 의해서 고속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럼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이걸 터뜨려 버리면은 이 확산 범위가 광범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처럼 관측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이게 극단적인 위험한 상황이면 격추시켜야겠죠. 예.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관측하고 그리고 이제 땅에 상당수가 땅에 그대로 떨어져요. 터지지 않고. 그게 제일 수거하기가 편한 방법입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에서 유출됐던 기밀 문서를 보면 한국 방공망이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고고도, 저고도, 중고도. 그러니까 저고도는 30mm 비호 복합, 그다음에 신궁 미사일이 있고, 중고도는 이제 패트리어트하고 이제 우리 천궁2가 있고요. 우리 이제 사드도 있거든요. 미군 거지만. 예. 사드는 이제 150km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공망이 아주 촘촘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풍선 같은 경우는 제 30mm 비호 같은 경우도 대공포거든요. 예. 그럼 30mm면 일반 그 총탄의 6배예요. 그럼 이걸 맞춰도 이게 낙탄을 하거든요. 예. 그럼 낙탄을 하면 차량 같은 경우는 대파가 됩니다. 주택도 부러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 밀집 지역에 용산 상공에다가 사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방공망 자체는 부실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촘촘하고 세계적으로도 잘 돼 있는 방공망입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레이저 대공 무기가 새로 배치된다는 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아직 그 세계적으로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된 사례는 없어요. 우리가 최초입니다. 우리가 최초고. 근데 레이저는 뭐냐면은 이제 레이저를 쏴서 고열로 물체를 맞추는 거거든요. 예.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풍선에 저게 이제 북한이 보내는 게 중국제 라텍스 풍선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구멍을 내게 되면은 그 자리에 서지진 않을 거예요. 예. 구멍이 나면 라텍스니까 탄력이 있거든요. 그럼 바람이 빠지면서 천천히 하강을 하겠죠. 그러니까 레이저를 사용하는 건 의미가 있다. 특히 이제 레이저의 또 한계는 뭐냐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발로 폭발하지는 않아요. 이 돋보기처럼 오랫동안 뜨겁게 해야만 타거든요. 그러니까 몇 초 이상을 주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라텍스 풍선 같은 경우는 즉각 구멍이 뚫릴 수 있거든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무인기나 드론은 몇 초 이상 주사를 해야 되는데 라텍스 풍선은 맞기만 해도 아마 그 풍선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효과적인 체계는 될 거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최초의 실전 배치이기 때문에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죠. 예. 지금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시민 피해가 점점 커지는 양상입니다. 어제 고양시에서는 한 주택 옥상에 이게 터지면서 불이 나기도 했거든요. 지금 합참에서는 이렇게 기폭제와 지폭장치와 타이머를 붙인 풍선의 비율이 초기 살포 때보다 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탈북민 단체들이 보낼 때 기폭장치라고 하는 좀 그렇고요.
공중에서 이제 그 전단을 실은 그 비닐 주머니가 이렇게 찢어지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열선을 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묶은 부분이 풀어지게 돼 있는데, 근데 북한은 상당히 조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도 많이 나고 실제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기폭 장치를 쓰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비해서 기폭 장치를 다 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는 게 많이 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광범위한 확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자연적으로 터지는 것도 있지만 상공에서 이 비닐을 찢어야 이 광범위하게 퍼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북한 전단의 이 오물풍선의 쓰레기 풍선의 특징을 보면은 그렇게 멀리 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것들이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꽤 광범위하게 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저런 장치, 저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탈북민 단체들이 쓰는 거는 저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아주 작은 장치입니다.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치밀하게 준비가 안 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가 뭐 새로운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기도 했는데 그런 발언의 일환으로 이번에 뭐 기폭 장치가 담긴 풍선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여정 부부장이 한 얘기는 이제 지금 전단은 이제 오물풍선은 수십 배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십 배, 수백 배 그랬으니까 우리가 10개 보내면 수십, 수백 배를 보내는 거고. 근데 새로운 대응 방식은 아직 모르죠. 뭘 할지.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2014년의 경우에는 우리 전단 풍선에 대해서 14.5mm 사신 고사창을 쐈고 이게 연천지역에 낙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고 저쪽에서 소총 사격을 했고 또 사고 이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목함질의 도발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해 GPS 교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대응은 아직 모르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 일각에서 뭐 우리 직접적인 무력 도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심리전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본인들이 몰리면은 그때는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는 모르죠. 벼랑 끝 작전이라고 그래서 긴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죠. 예. 지금 쓰레기 풍선 유효 낙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도 있겠지만 북한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추후에 이를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데이터는 뭐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저기에 유독가스나 생화학 테러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건 전면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에 경기도에 거의 2천만 명 이상이 밀집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생화학 테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다 방법이 없어요. 그건 전쟁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바로 국제법 위반이고요. 생화학 테러는 국제법에서 가장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건 증거가 남아요. 그러니까 우려는 되지만 저렇게 해서 그러면은 저렇게 모든 국가들이 저런 방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입는 데미지는 더 크다. 그러니까는 대응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저분한 물건들이 오면은 오염은 되겠죠. 그러나 지금 10차례 중에 초기에 2차례만 이제 분뇨, 동물 분뇨가 들은 게 들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쓰레기예요. 종이 쪼가리. 그리고 이제 그 오염성도 덜한 것. 그러니까 지금 오물풍선이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보면 그냥 쓰레기 풍선입니다. 오물풍선. 예. 초기에 2차례만 오물풍선이었고 그 이유는 대부분 오물풍선입니다. 아니 저 쓰레기 풍선입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전면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전광판이라든지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요. 아직 전면 가동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4대 심리전 수단이 있거든요. 하나는 방송,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전단. 우리 군은 아직 뿌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확성기 방송. 그다음에 이제 전광판이 있거든요. 확성기 방송은 대략 한 20-30km까지 가는데 지금 이동식하고 고정식 합쳐서 한 40개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줄어든 거예요. 이 2000년 초반에는 거의 100여 개 가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도 전방 전체 설치하는 방안이 있죠. 추가로. 예. 그다음에 지금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밤새도록 하는 방안이 있죠. 그다음에 내용도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 같은 경우는 한 2km 정도에서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DMZ 인근에 있는 병사들이 다 봐요. 전광판으로 이제 글씨 같은 걸 송출하거든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전 수단은 상당히 많죠. 또 강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예. 근데 문제는 북한은 대응하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북한은 방해 전파를 쏘거나 방해 소음을 얘기해도 우리가 워낙 강하니까 그게 다 관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전은 우리 국군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방해 소음은 별로 그렇게 저희 대북 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거의 못 미치는 걸로 알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출력이 딸리고요, 장비가 딸리고, 그다음에 전선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고출력이고 명확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지점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개성시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면 개성시 주민 다 들어요. 그럼 북한으로서는 매우 아픈 거죠. 예. 근데 저희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가 그분들도 있죠. 소음에 시달리지 왜냐하면 않을까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뒤에 안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앞에가 강하다 뿐이지 뒤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 고충은 지금 보도가 안 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군이 민가가 없는 쪽 이런 쪽을 잘 이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심리전이 전면화되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죠. 예. 북한이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이 탈북민단체들이 풍선을 날려보내는 그 장소에 혹시 포격을 가한다든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국방부 장관도 언급을 했던데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군도 원점 타격 원칙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북한이 타격을 하면, 우리가 사격을 하면 우리가 원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예. 포격을 하면 대포병 레이더로 금방 찾아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중 보복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전 때도 북한이 입은 데미지가 훨씬 크거든요. 북한군 수십 명 사망했거든요.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체와 원점이 분명히 확인되는 도발은 저 같으면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서해 GPS 교란이라든지 아니면 목함지뢰 도발처럼, 이제 지금 뭐 군에서 얘기했지만 가벼운 지뢰를 다량으로 뿌려놓으면 폭우가 쏟아지면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예. 하천이 다 남쪽으로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한 도발,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 오늘 쓰레기 풍선도 사실은 회색지대 도발이거든요. 예. 그런 것에 주력을 하지 주체와 원점이 확인이 되는 명확한 도발은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얻는 실익이 별로 없죠.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 아마도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조미관계 미련이 부풀려졌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속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학위에 달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한테는 적대적인 두 국가, 철철미 주적이라고 말했지만 일본하고는 물밑 접촉하고 미국을 자극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면 트럼프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말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핵을 인정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막는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미 이제 친분이 있는 트럼프가 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이제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지난해 귀순한 리1규 참사, 북한 정권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걸 학수고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일반론일 거예요. 그 외무성. 왜냐하면은 리1규 참사가 지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평양에 몇 달 정도는 체류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쿠바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외무성의 일반적인 분위기지, 그게 뭐 김정은의 언급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왜냐하면 그 대미 라인이었던 한성열 같은 경우 지금 처형당하고, 류영우 외무장 그때 이제 외상 같은 경우도 숙청당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런 내밀한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하고는 지금 거의 4년간 아무런 접촉이 없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3번이나 만났거든요. 실무 접촉도 많았고, 아마 일반론적 차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도 내렸는데요. 오늘 밤에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 특히 중부 일부 내륙과 전남과 경남 내륙에는 늦은 밤까지도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기가 완전히 식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강릉 27도, 광주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다시 서울 기온이 34도, 대전 33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중국으로 향하는 3호 태풍 개미가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륙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 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인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실은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지난 5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수석실 설치 준비를 지시한 지 2달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제학자인 유 교수를 발탁한 이유로 그동안 저출생 문제의 여러 해법을 치열하게 연구했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고 소개했습니다.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 만든 저출생 대응 수석실은 산하에 2개의 비서관실을 두게 됩니다. 고령 사회 등 인구 정책 전반과 예산을 챙기는 인구기획비서관, 또 육아휴직과 같은 세부 정책과 인식 개선까지 저출생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저출생 대응 비서관입니다. 출산을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충격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이번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고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응 기구가 하나둘 모습을 갖춰가는 가운데 핵심은 국회 논의 단계인 부총리급 기획부서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여야 모두에서 완화 혹은 폐지 목소리가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당 유력 대권주자인 한동훈 대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금투세 개편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연임 도전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융투자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금투세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 5천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간 한 1억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출마 일성부터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으며 금투세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제안한 금투세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밝힌 상황입니다. 금투세 유예와 같은 세제 개편이나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그렇게 재촉했던 연금 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정계에 복귀한 한동훈 대표 역시 첫 지도부 회의에서부터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최우선 시행하자는 취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구도 하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낸 셈이지만 사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세수 결손 우려 등을 이유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뿐 아니라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유예를 포함한 금투세 완화 기조에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서 3년 전에 입법을 했잖아요.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죠. 금투세 완화는 부자 감세란 민주당 내 반발 여론이 적잖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적극성을 보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개편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팀을 만나 남은 수사를 철저하게 잘 마무리하자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늘 명품 가방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형사 1부장, 수사팀 검사들과 점심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최근 불거진 검찰 내부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남은 수사를 철저히 마무리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오늘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 캐비닛에 출연해서 조사를 앞둔 김 여사가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고 심려를 끼쳐 국민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른바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인데도 대면 조사에 응했고 김 여사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특혜 논란은 억울하다고 반발했습니다. 3년 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집행유예 기간과 또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지만 피해자 가족은 그러면 누가 목숨 걸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다세대 주택. 경찰관들이 범인과 피해자를 놔둔 채 현장을 이탈합니다. 경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윗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다쳤습니다.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질타하며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내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박정 경위에겐 사회봉사 400시간을, 김 전 순경에겐 사회봉사 2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정 경위는 불명예 퇴직했고 김 전 순경은 근무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오자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 정도 형을 때리면 절대 앞으로 경찰 안 변합니다.
아니 뭐 저기서 뭐 위험 칼 들고 막 설치는 범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도 뭐 그게 직무유기면 집행유예 정도인데 누가 그 목숨 걸고 시민들 안전 지키겠어요. 이런 가운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흉기난동 가해자는 지난해 징역 2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과 유가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체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과징금 19억 7,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 고객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정보 이전 국가나 업체 법인명,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 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를 맞이한 카카오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화 대표를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각 계열사 쇄신과 상생 프로젝트를 문제없이 진행해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AI 서비스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노조는 노사가 같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사측과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카오 VX 매각설과 관련해 일방적인 구조 조정은 반대한다며 다음 주부터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팀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972년 뮌헨 올림픽 때처럼 선수단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파리를 방문한 이스라엘 관광객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축구팀을 태운 버스가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끝도 없는 경찰 차량과 오토바이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말리의 첫 게임이 열린 파르크 대 프랑스 경기장에는 경찰 1000명이 동원됐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관중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연주될 때 야유를 보냈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팀에 대한 협박이 끊이지 않아 프랑스 당국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선수단을 최고 수위로 24시간 경호하기로 했습니다. Pour pouvoir assurer une parfaite étanchéité de sécurité. Et puis deuxièmement, il y a effectivement ce qui relève de l'organisateur et peut-être du travail que fait la sécurité privée sous l'autorité des organisateurs. Voilà, je vais faire le point évidemment avec les organisateurs pour qu'on puisse améliorer les choses à partir de demain. 지난 한 주 동안 선수단은 이메일과 전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피살된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를 거론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8명의 선수단 외에 프랑스를 방문한 이스라엘 관광객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hen we came here, we were told that we're not going to feel safe, and people kept asking us if we feel safe walking around with kippahs.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들이 파리의 자국민을 상대로 공격을 꾀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등 좀처럼 유대인들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평생 일해서 서울에 집 한 채 남았다는 은퇴 세대들에게 상속증여세가 갈수록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상속세가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국세 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8조 1,200억 원으로 4년 만에 거의 3배가 됐습니다. 부동산 상속 과세 대상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같은 기간 2.4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속세와 납세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2억 2천만 원을 훌쩍 넘겨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과세 대상자의 41%가 소유한 재산이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였으니까요.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제도는 지난 2000년 최고 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뒤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죠. 2000년에 1,400만 원 초반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지난해에는 4,700만 원을 넘겼습니다. 23년 만에 3배 이상 뛴 거죠. 국민의 인식을 반영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잔여 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지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잔여 공제 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잔여 공제 확대는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입니다. 상속세 잔여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잔여 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상속 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액은 현재보다 2억 7천만 원, 자녀가 3명이면 4억 원이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일괄 공제 5억 원은 이번에도 안 올려 28년째 유지됐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25년 만에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을 넘을 때 부과되는 50% 최고세율은 10억 원 초과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 8천억, 과표 조정으로 5천억, 잔여공제로 1조 7천억 등 총 4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표 조정으로 8만 3천 명, 최고세율 인하로 2,400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는 폐지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재정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검토 결론을 저희가 세법에 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각종 복지 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소득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가장 크게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42% 인상한 609만 7,77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34%가 오른 239만 2,01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74개 복지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보통 혜택 대상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인 것과 관련해서 올해 성장률 경로가 전망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는데 가능할지는 결국 하반기 흐름이 중요하다면서 당초 2.6%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0.2% 성장은 지난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예상한 수준의 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고
민간 소비도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 하반기나 상반기보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상금 미지급 논란 속에 또 다른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산 여행 상품이나 티켓에 문제가 생기자 인터파크에서 산 티켓을 선제적으로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인터파크 티켓과 투어는 인터파크 커머스가 아닌 인터파크 트리플이라는 별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2020년 전자상거래 분야를 야놀자에 매각했습니다. 이후에 야놀자는 인터파크 트리플을 출범했고요. 지난해 쇼핑과 도서 분야를 큐텐에 매각한 뒤에 현재는 이렇게 공연 티켓 그리고 여행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놀자 측은 지난해 전량 매각한 인터파크 커머스 매각 금액을 1,700억 원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금 지연 사태로 상품 판매 정상금 약 30억 원도 추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큐텐이 정산 대금을 지급할 자금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큐텐의 주요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터파크처럼 이름이 비슷해서 골머리를 앓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SPC의 해피포인트입니다. SPC 측은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 언급된 해피머니 상품권과 SPC가 제공하는 이 해피포인트, 위쪽이 해피포인트입니다.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기업과 소비자들 피해도 심각하지만은 중소판매자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서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입점 업체들의 줄도사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죠. 티몬 위메프 본사 앞에는 오늘도 항의성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위메프 본사 앞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대기 중입니다. 특히 여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상금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현장을 찾은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위메프를 통해서 이제 구입했고 지금 대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돈이 지금 여름 휴가 계획을 다 짜고 4월 달에 결제했던 금액을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막막해가지고. 티몬 본사에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방문이 이어졌지만 문이 굳게 닫혀 관계자를 만나기 힘들자 위메프로 발길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컴퓨터 반본체라는 걸 구매했거든요. 티몬에서. 근데 이제 그 물품이 배송하기로 했다가 배송이 이제 운송장 번호까지 날아왔는데 갑자기 다음 날 취소되고. 저는 지금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위메프에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접수해서 환불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소비자의 항의 방문에 대비해서 경찰력도 동원된 상황. 위메프 류하연 대표를 만난 성난 소비자들의 외침은 격렬했습니다. 애들 놔두고 왔다고 애들 놔두고. 아니 우선 전화가 없어. 또 사실 위메프 대표는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자신했지만 자본 규모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행 지금 클레임 들어오신 분들 거의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있고요. 근데 지금 다들 불안해하시는 게 속도가 느리는 게 불만이셔서 오전에 처리 방식 대비 왜 오후에 이렇게 늦어졌는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티몬과 위메프 측에서 미지급된 피해액만 1,7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 외에 정상금 처리가 안 된 곳도 많아 앞으로 티몬 위메프 사태의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는 이번 달 여행 상품의 빠른 취소를 지원하겠다면서 정확한 일정과 방법은 나중에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 기술주 급락에 코스피가 2,710대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74%가 내린 2,710.65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6,700억 원, 기관이 1,5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기술주 급락이 겹치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중 가장 덥다는 두 번째 중복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으로 변한 듯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전인데도 이미 33도를 훌쩍 넘은 기온. 기다리는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고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푹푹 찌니까 너무 더워서 힘들어 죽겠어요. 연일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서둘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찜통 더위를 식힙니다. 넘실대는 파도에 일상의 피로도 씻어냅니다. 밖에는 더운데 바다에서 동생이랑 같이 노니까 시원하고 재밌어요. 도심 물놀이장도 인파로 북적입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도 맞고 물세례도 주고받으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되게 좋죠. 시원하고 집에서 있으면 땀만 흘리고 더운데 물놀이를 즐기니까 너무 좋습니다. 삼복더위 중 가장 덥다는 중복답게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국제엠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원청업체가 노무 관리와 작업 지시 등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는데 이후 재판에 넘겨진 GM대우 당시 사장과 협력업체의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 노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한국GM은 그러나 이후에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등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무렵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약 10년 만에 관련 소송 5건 모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며 노동자 1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자동차 생산에 직접 연결된 공정에 종사한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를 보조하던 노동자들도 한국GM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2차 청업체에 소속돼 부평공장 등에서 근무한 노동자 4명에 대해선 상당한 지휘와 명령이 없었다며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와서 1차 청과 2차 청을 구분하고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을 구분한단 말입니까? 2차 청 노동자들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말입니까? 소속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가운데 노동자들은 원청사 한국GM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운전기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는 이유인데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타다 운영사의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곽도현 씨. 일을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차량 대수 조정 등을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곽 씨는 실질적으로 소카 등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정당한 절차도 없이 해고됐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카를 사용자라고 인정하며 곽 씨 손을 들어줬지만 소카가 불복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곽 씨가 근로자가 아니다, 2심은 맞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곽 씨가 프리랜서가 아닌 법적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카가 운전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고
업무 내용이나 임금도 결정했다며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기사가 호출 수락, 휴식 등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운행 내역을 바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자유롭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곽 씨의 부당해고 주장도 받아들여진 건데 선고 직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 노동자들과 계약하고 일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오늘 대법원에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판결은 타다 기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해고된 타다 기사 30여 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재판을 잠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도청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죠. 수원 특례시가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YTN 스튜디오에 이재준 수원시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원하면 사통팔달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만큼 네. 교통이 편리하다는 뜻이 될 텐데요. 최근 광역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통팔달이라는 것은 정조당이 만든 계획도시 수원인데요. 그때 정조당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나 고속도로가 아주 인접해 있어서 도로 중심의 사통팔달 수원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철도 중심의 사통팔달 수원이 됩니다. 철도 특례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1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광역철도망이 역사가 드디어 한 30여 개로 증가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그다음에 수인선 같은 광역철도망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KTX 시선도 지금 착공이 곧 될 거고요. 내년에 완공될 KTX 직결노선이 되면 이제 KTX도 자유롭게 탈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3개의 광역철도망이 더 추가됩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더 연결되고요. 또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광역철도망이 이제 착공돼서 28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기 남부 광역철도망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철도 특례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 경기 남부 광역철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 서울과도 연결이 좀 더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네, 한때 추진했다가 3호선 연장선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했는데요. 제가 민선 8기에 취임하자마자 성남, 용인, 수원, 화성 지자체가 뭉쳤어요. 예. 이걸 다시 성공시키자 해서 현재 결정된 것이 잠실 운동장역에서 수서를 거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까지 연결되는 철도입니다. 이미 BC 분석이 다 끝나서 타당성 검증이 됐는데요. 그걸 올해 경기도에 올렸고 우선순위로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국가 5초망 철도망에 담겨질 거로 예상되고요. BC값이 1.2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지금 여겨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럼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역 경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까요? 우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삶의 여유가 생기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퇴근 이후에 여러 가지 취미 활동과 자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광역철도망이 잘 깔려져 있는 도시의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 활동에 아주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기업 유치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광역철도망이 완성이 되면 많은 기업, 특히 연구소가 수원에 많이 입지할 걸로 예견됩니다. 예.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는 역시 경제 특례시를 꼽으셨는데 맞습니다. 기업 유치를 제일 전략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업 유치는 제가 민선 8기 취임하자마자 1호 공약으로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2호 공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6호째 유치하고요. 올해 내에 또 4개의 기업이 유치할 예정인데요.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이 있어야 되고 또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력은 수원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5개 대학이 있고 또 인구도 많기 때문에 노동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토지와 금융을 지원하는데 토지는 지금 50만 평의 첨단 용지를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지죠. 그리고 금융이 필요해서 저희 지자체가 고안해낸 것이 펀드와 융자 3천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 비용은 별로 들지 않고 많은 은행권과 기업이 투자를 했는 펀드 3천억을 만들어서 이미 우리 1호 기업이 30억을 받고 2호, 3호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3천억은 저리 3분의 1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최대 5억까지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200억이 소요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수원시 인구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25만입니다. 네, 엄청난 인구인데요. 울산광역시보다 훨씬 더 많죠. 네. 지금 근데 수원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 수원시 자체 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수원이 경제 자립도가 90%였어요. 근데 지금은 40% 떨어졌습니다. 14개의 대기업이 있다가 지금은 4개만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쇠락하고 기업이 떠났을까 분석을 했더니 40년 전에 만들었던 과밀 억제 권역, 그 위에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래 만든 취지는 수도권의 발전을 조금 더디게 하고 지역을 더 성장시키는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걸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법 취지대로는 되지는 않았어요. 인구는 더 늘었고 수도권이 또 오히려 억제기만 해서 지금과 같이 지역 성장은 물론이고 국가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는 저출생 문제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 또 프랑스, 영국 같은 비슷한 제도가 이미 다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우리 이 제도를 다시 손을 좀 보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자체들이 좀 최근에 뭉쳤습니다. 관련 법안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작년 11월부터 경기도의 12개 지자체가 묶어서 공동대응 협의회를 만들었고요. 올해 7월 달에 이번에 된 22대 국회의원들 그 지역에 보니까 28명이 되더라고요.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TF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동시에 과밀 억제 권역의 모든 규제를 철폐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정서를, 지방의 정서를 또 따져서 지방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동시에 고려하는 법안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호 차근차근 관련입니다. 1호 법안이 뭐냐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세배 중과세 문제를 좀 완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신데 법 개정을 주요 목표로 지금 띄고 있습니다. 그 지방세법 개정안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대 말에 올렸다가 폐기됐죠.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과밀 억제 권역에 여러 규제가 많은데 예를 들면 공장 입지를 억제해요. 그리고 인구 유발, 대학 시설 같은 거를 증설하거나 신규라는 것도 억제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에 문제가 있는데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공장 혹은 제조업 연구소가 더 넓히려면 그 넓히는 곳에 대한 신축의 경우에는 기존 면적 플러스 증설하는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3배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회피하게 돼요. 오히려 거꾸로 증설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요즘은 또 지방으로도 가지 않고 외국으로 갑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갔던 선례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완화시키자. 만약 완화시키고 남는 개발 이익이 있다면 그거를 지방의 균특혜로 넣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업도 성장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아주 튼튼한 경제를 유지하려면 골목 상권이 먼저 튼튼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자체 경제라는 것이 두 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됩니다. 하나는 기업 유치와 지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잘 발전해야 되지만요.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 골목 경제, 골목 상인들과 전통시장도 같이 잘 살아. 이 두 바퀴가 잘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요. 제가 기업 이슈와 지원을 지금 열심히 해왔던 성과가 있는데 지난 5월 1일 날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상권 보호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800억을 60개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대표 사업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세빛 상점가를 25개 지정해서 2,000개 점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세일 페스타, 박앤세일을 하는 거죠. 여러 단체가 모이고 백화점까지 포함됩니다.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는 지역은 상권 보호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요. 또 대규모 점포 총량제를 도입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재준 수원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인 중복이었는데요. 삼복 더위에 걸맞게 날이 정말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치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내일도 더위가 만만치 않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7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 내륙에는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20에서 1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소나기가 그친 뒤에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내일 밤 사이 또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에서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한낮 더위가 고스란히 밤 더위로 이어지면서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열대야 속에서 잘 자기 위해서는 우선 잠들기 5시간 전부터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또 덥더라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자제하고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아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허기가 진다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나 우유 정도만 간단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